강남 한복판 유리 빌딩 사이로 해가 느릿하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교통신호등 불빛이 번쩍이는 그 거리는 겉보기에 화려했지만 그 이면에는 차가운 돈의 흐름이 도사리고 있었죠. 박도연은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채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냉정했고 표정에는 미세한 감정의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거래처 대표와 전화를 주고받으며 이자율을 조정했습니다. 상대가 울먹이듯 사정했지만 도연의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계약입니다. 감정은 통장에 남지 않아요. 그 한마디에 상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도연은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십 건의 채권 서류와 담보 목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돈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신념으로 살아온 세월이 그의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창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잠시 숨을 고르듯 눈을 감았습니다. 최근 들어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답답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지만 도연은 진심으로 사람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누구나 웃고 없으면 떠나는 세상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었죠. 그는 부하 직원 오상필에게 아들 며느리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상필아, 사람 좀 알아봐. 돈 말고 진짜 된 사람으로. 오상필은 뜻밖의 말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장님, 요즘 그런 사람 찾기 쉽지 않습니다. 도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혼자 강남의 뒷골목을 걸었습니다. 젊은 시절, 돈이 없던 시절, 빚 독촉을 피해 다니던 자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의 가난과 수치가 지금의 제국을 만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세계가 과연 옳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내려가 보자. 사람 냄새 나는 곳으로. 그는 다음 날 이름을 감추고 회사의 하위 지점에 박 과장이라는 이름으로 입사 서류를 냈습니다. 세상에 돈 말고 남은 게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며칠 후 좁은 사무실 안에서 도연은 새로운 직원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사무실 공기는 눅눅했고 오래된 복사기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마주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단정한 흰 셔츠를 입고 장부를 정리하던 젊은 여자, 이은하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도연은 그 눈빛에서 설명할 수 없는 낯선 기운을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돈으로만 세상을 봐온 그에게 처음으로 사람 냄새가 스며드는 순간이었죠. 그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도연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가 근무하는 지점은 허름한 사무실에 불과했지만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돈을 빌리러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절박함이 묻어 있었고 직원들은 무표정하게 금액과 이자율을 계산했습니다. 은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유일하게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해결책을 찾아볼게요. 그녀의 낮은 목소리는 지친 사람들에게 잠시 숨을 돌리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런 그녀를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순수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단단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단순한 격리 직원이 아니라 이곳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는 일부러 서류 정리를 돕겠다고 나서며 그녀 곁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 하기도 쉽지 않죠. 도연이 말을 건네자 은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누군가는요. 그 짧은 대답 속에 담긴 무게가 도연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 중년 남성이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 가게 망했어. 직원들이 달려와 그를 제지했지만 남자는 필사적으로 은하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더니 결국 거짓말이었잖아. 은하는 침착하게 그를 달래며 밖으로 나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본 도연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오래전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빚에 쫓기던 시절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의 분노와 서러움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하는 퇴근 후에도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다가가 따뜻한 캔커피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런 일 매일 하다 보면 마음이 좀 지치죠. 은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그녀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처음으로 이 젊은 여인이 자신이 몰랐던 세상과 맞서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모르게 그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도연은 홀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거리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한없이 느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는 나를 바꿀지도 모르겠군. 그 말은 마치 예언처럼 조용히 그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사무실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최근 들어 박 과장, 즉 도연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고 은하는 그 시선을 느낄 때마다 알 수 없는 불안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피해자들의 서류를 몰래 복사해 따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불법 대출과 강압적인 계약 증거가 담겨 있었죠. 도연은 우연을 가장해 은하의 책상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그는 은하가 숨기듯 봉투를 서류함에 넣는 모습을 보고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엇갈렸습니다. 이 여자가 뭘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 단순히 누군가를 돕고 있는 걸까? 다음 날 본사에서 감사팀이 지점에 들이닥쳤습니다. 불법 서류 유출 의혹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긴장했고 은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감사팀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리 이은하 씨, 조사에 협조해 주시죠.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히 말을 건넸습니다. 이 직원은 성실합니다. 오해일 겁니다. 감사팀장은 냉소를 지으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럼 직접 확인하시죠. 이건 본사 내부 시스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 순간 은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조사실로 불려간 은하는 끝까지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나를 지켜보고 있었어. 그녀는 자신의 정체가 들킬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본사 인맥을 동원해 사건을 무마시켰습니다. 감사팀은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물러났지만 사무실에는 더 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퇴근 후 은하는 텅 빈 사무실에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복수만을 생각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을 스치는 것은 도연의 차분한 목소리와 그가 건넨 커피의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박도연, 그 이름을 잊지 말자. 그녀는 서류 봉투를 다시 꺼내 가방에 넣으며 눈빛을 굳혔습니다. 그 시각 사무실 복도 어둠 속에서
도연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두 사람의 비밀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어둠이 내려앉은 도심,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낡은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두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박도연의 이름이 적힌 오래된 계약서와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내 복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이 끊임없이 스쳐갔습니다. 아버지가 무너진 공장의 철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던 날, 차가운 비가 내리던 그 밤, 그리고 그 계약은 정당합니다라며 서명했던 남자의 얼굴. 그 얼굴이 바로 지금 자신과 마주 앉아 있는 박 과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은하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이었군요. 내 아버지를 무너뜨린 사람. 그녀는 속삭이듯 혼잣말을 했지만 그 말은 마치 절규처럼 공기를 울렸습니다. 눈앞의 증거들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고 복수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도연은 사무실에서 남은 서류를 정리하며 자신이 놓아버린 삶의 조각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오래전 자신이 서명한 계약서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엔 은하산업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붉은 도장 위에 묵은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딸이었구나. 그는 자신이 무엇을 저질렀는지 천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다음 날 새벽 언론 제보용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파일을 첨부하던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은하 씨, 오상필입니다. 우리 만나야겠어요.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 내리는 주차장 한켠 오상필은 검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박 과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의 입가엔 비릿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사람 사실은 박도연 사장님이에요. 그 말에 은하의 눈이 커다랗게 흔들렸습니다. 오상필은 그녀의 표정을 흥미롭다는 듯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그는 은하에게 협박 섞인 계약서를 내밀었지만 그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끝까지 싸울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보다 결심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본사 서버에 접속해 모든 자료를 언론사에 전송했습니다. 메일이 전송되던 순간 컴퓨터 화면이 꺼졌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은 그 시각 뉴스 속보를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겠군요. 하지만 그 얼굴엔 분노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오래된 안도감 같은 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창밖으로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도연의 그림자는 천천히 사무실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일제히 강남 대부 박도연의 불법 대출 제국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텔레비전, 인터넷, 거리 전광판까지 그의 이름이 도배되었죠. 사무실 직원들은 충격과 두려움 속에 침묵했고 본사 빌딩 앞에는 피해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는 경찰의 출두 요청을 받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제 몫을 해야겠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그 얼굴엔 묘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빚지는 건 결국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구나. 은하는 재단 관계자들로부터 폭로의 여파를 견뎌야 했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내부 고발자라 부르며 칭송했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의 체포 장면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분노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가 보여준 마지막 모습은 분명 인간의 얼굴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준호는 아버지를 면회하러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그 여자가 아버지를 망쳤어요. 도연은 아들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 여자가 날 살린 거야. 준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주먹을 쥐었지만 그 눈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상필은 언론에 체포된 후에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난 명령대로 했을 뿐이다. 그의 말은 무겁고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그의 비자금 계좌는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결국 그는 배신자의 낙인을 찍힌 채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수감 중에도 피해자 보상 재단 설립을 요청했습니다. 남은 자산 대부분을 사회환원으로 돌리라는 문서를 작성했죠. 변호사는 이걸 다 내놓으시면 남는 게 없습니다라 했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남을 위해 쓸 수 있겠네요. 한 달 뒤 도연은 병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눈에 띄게 쇠약해져 있었고 걸음도 불안정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은하를 찾아 재단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하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는 재단의 설립 서류와 제 유언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숨이 짧았습니다. 이 일은 당신이 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진심이니까. 은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병원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불빛이 흐르고 멀리서 은하의 재단 현판식 중계가 보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화면을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됐어요. 내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를 남긴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녘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편지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빚은 갚을 수 없지만 마음은 남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이어가 주세요. 은하는 그 편지를 품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비가 그친 도시 위로 새벽 햇살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의 죽음은 세상에 조용히 알려졌습니다. 언론은 잠시 떠들썩했지만 곧 관심을 잃었고 사람들은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은하의 마음속에는 그날의 장면이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사람을 믿으라는 문장은 여전히 귀에 맴돌았습니다. 재단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연이 남긴 거액의 자산은 여전히 사채업자의 돈이라며 의심받았고 피해자 유가족들은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은하는 매일같이 그들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죄를 덮기 위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한 돈이에요. 그녀의 진심은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처음엔 재단 일을 거부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셨지. 그게 결국 모든 걸 망친 거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은하가 하는 일을 조용히 도왔습니다. 서류 정리, 후원자 연락, 피해자 지원까지 그는 점점 그 일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예전과 다른 온기가 번졌습니다. 한편 오상필은 교도소 안에서 세상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신문 속 박도연 기념재단이라는 글자가 그의 시선을 멈추게 했습니다. 결국 그분 뜻대로 흘러가는군요. 그의 입가엔 쓸쓸한 미소가 번졌고 그는 조용히 펜을 들어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분의 충복입니다. 며칠 뒤 은하는 재단 계좌에 낯선 송금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박 과장. 그 순간 그녀는 숨이 멎은 듯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눈가에 뜨거운 것이 번졌습니다. 당신이 아직 어딘가에 있군요. 그날 밤 은하는 재단 옥상에 올랐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끝없이 이어졌고 바람이 천천히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제 몫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이 남긴 마음을 지키면서요. 그 말은 바람을 타고 어둠 속으로 번져갔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은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비로소 복수가 아닌 구원의 의미를 이해한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도연히 웃으며 서 있는 환상이 스쳤습니다. 잘했어요, 은하 씨. 그 목소리는 따뜻했고 어느새 새벽빛이 하늘 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다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재단의 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히 이어졌습니다. 은하는 문 앞에 걸린 현판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도연 인권재단이라는 이름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수년이 흘렀습니다. 박도연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이름은 천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전설처럼 남았습니다. 그가 만든 재단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 자라났고 은하는 이제 전국을 오가며 인권 캠페인을 이끄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TV 인터뷰와 기사 속에서 자주 등장했고 세상은 그녀를 박도연의 뜻을 잇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오늘은 재단 창립 5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준호는 연단 뒤에서 마이크를 점검하며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지난 세월의 후회와 감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때 아버지를 원망하던 그가 이제는 누구보다 재단을 지탱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행사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은하는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 무너진 삶도 누군가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마음 덕분입니다. 그 말에 청중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은하는 건물 옆에 작은 추모관으로 향했습니다. 벽 한쪽에는 도연의 사진과 함께 사람을 믿어라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 앞에 흰 국화를 내려놓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이 남긴 마음 지금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번졌습니다. 그때 교도소에서 전달된 한 봉투가 재단으로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오상필이었습니다. 그의 유서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분의 충복이었습니다. 은하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고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충성조차 결국은 하나의 후회였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은하는 사무실 불을 끄고 창밖의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강남의 거리 위로 흩날리며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 도시는 여전히 냉혹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사람의 가치를 믿고 있겠죠.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하늘 위로 별 하나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보고 계시죠, 사장님? 그녀의 눈에는 슬픔보다 따뜻한 빛이 머물렀습니다. 도연이 떠난 자리에서 이제 세상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남의 중심가에는 박도연 기념재단 10주년 기념식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도시의 공기는 한층 차분했고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은하는 단정한 검은 코트를 입고 행사장으로 들어서며 하늘을 잠시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입가엔 잔잔한 미소가 맴돌았습니다. 기념식장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과거 피해자 가족, 자원봉사자, 후원자, 그리고 준호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채업자였지만 동시에 세상을 바꾸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법이었습니다. 청중은 박수 대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사 후 은하는 조용히 홀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그친 도시 위로 석양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길 건너편 커피숍에 앉은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낡은 중절모를 쓰고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넘기고 있었죠. 신문 머리 기사엔 박도연 재단 인권상 수상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노인은 문득 시선을 들어 창밖의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랜 시간 잊을 수 없던 그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이미 사람들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숍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지만 테이블엔 신문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신문 사이엔 짧은 메모가 꽂혀 있었습니다. 은하 씨, 당신 덕분에 사람을 믿는 세상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예요. 그녀는 손끝으로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입가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은하는 재단 옥상에 올랐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별처럼 반짝였고 바람은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칼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당신의 약속을 지킬게요. 사람을 믿는 세상,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이 남긴 이름처럼 그 빛은 도시의 어둠을 부드럽게 덮었습니다. 은하는 천천히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잘 가요, 박 과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멀리 사라졌고 화면은 서서히 암전되었습니다.